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무법인 다솔에 제가 파트너 세무사로 있는데 본점에 우리 세무법인 다솔이 전국에 지점이 65개가 있고요. 구성원 세무사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무법인이 한 400여 개 정도 되는데 제일 큰 세무법인이고 제가 거기서 이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한 군데로 모여 있는데 이제 상속증여세를 제가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네. 한 분도 안 가셨네. 여기 한 분만 가셨구나.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양을 적게 잡수시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졸릴지 모르니까 국민체조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네, 염치체면 뭐 없습니다. 네. 다음에 국민체조 또 손바닥을 양손을 쫙 펴주세요. 힘을 힘껏 주고 힘껏 쫙 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쫙 박수 칠 겁니다. 박수. 3월달이니까 연습으로 3번만 해보겠습니다. 힘껏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손바닥을 쫙 펴고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은 22일이니까 22번을 하는데 23번 22 했는데 또 박수 친 사람이 있어. 근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남자분들이 있으면 다시 또 22번 하는 거예요. 예, 계속 맞을 때까지. 건강박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덟 스물 혹시 뭐 공익 옛날 말로 방위라고 해요. 방위. 예. 오전에 우리 뭐 했어요? 네.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그 다음에 상속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재산 상속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산은 상속받느냐, 이런 거 공부했고,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상속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있으면 어떤 것을 더하고 어떤 것을 빼주고 하면서 세금은 마지막에 어떻게 내는가 하는 것까지 살펴봤고,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쉬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증여와 증여세. 네. 그래서 아침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예요. 상속은 아버지가 지금 70세에도 몇 세까지 살으신다고요? 100세, 120까지 살으신대요. 제가 모시던 회장님은 네, 원래 이제 어디서 125세까지 살으시겠다고, 이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네,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어디 병원을 갔더니 아이고 회장님 뭐 건강하셔서 120세까지는 거뜬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신 거 5년 줄였다고. 그런데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예, 하여간 예,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과연 축복인지는 모르죠.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답게 살면 120년 아니라 150년을 살아도 뭐 그렇지만은 그냥 연명만 하고 있으면 차라리 100세 되기 전에 99세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 고객들 마찬가지지만은 상속 플랜도 물론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또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면 안 돼요. 남겨놔야 돼. 그래야 주말에 찾아와. 예, 미리 다 줘버리면 안 찾아와요. 아니 실제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안 그러지. 정신교육을 워낙 잘 시켜놨으니까. 예, 내 자식은 안 그래. 내 자식은. 예.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30% 가까이가 담배를 피워요. 담배. 공식으로 발표된 자료야. 여러분들 따님은 담배 핀 사람 한 명도 없어. 예? 한 명도 없어요. 내 딸은 담배 안 피워. 예. 그런데 30%가 담배를 피워요. 누구 딸인지 모르지. 남의 딸이겠죠. 예. 그래서 상속 플랜도 가져가지만 증여 플랜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졸고 있을 시간이 없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네. 자, 증여는 본래의 증여재산,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증여다 이렇게 등기하고 이러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증여 의제로 보는 재산, 그 다음에 증여 추정 재산. 증여가 아닌데
세금 매길 때만 증여로 보는 거예요. 자, 증여의제라는 거는 주식이나 이런 거를 남의 이름으로 해놓은 거, 남의 이름으로.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명의신탁 전문용어로. 그래서 그걸 남의 이름으로 해놓으면 자기 재산은 자기 이름으로 해놔야 되잖아요. 예, 그런 때 증여세, 세금 매기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 금융, 차명계좌, 차명사실 발견하면 증여로 봐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서 과징금을 15%에서 30%까지 매겨요. 남의 이름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증여세는 안 매기는 거예요. 부동산은 특별히.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부동산을 처남 이름으로인가 해놨는데 처남이 이거 팔아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걸 갖고 소송을 했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갚을 필요가 없다. 법에서 보호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그래서 내 재산은 내 이름으로 해놔야 돼요. 형제 이름으로 해놓으면 어떤 일이 괜찮아요? 형제 이름으로 해놓으면? 예. 동생 이름으로 해놨어요. 동생 이름으로. 그 동생이 하필 그 말레이 항공인가 그거 타고 출장 가다가 어디 잘못돼 버렸어. 응? 재수 씨도 당연히 이것이 내 거라는 거 알아. 형 거라는 거를.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재수 씨 생각에는 큰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죠. 처갓집도 또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큰아빠 거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 아빠 이름으로 애기 아빠 이름으로 돼 있고 또 상속 등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나 그냥 그 재수 씨 이 젊은 나이에 참 안 됐습니다. 조카들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그냥 재수 씨 쓰시죠.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모도 안 돼 갖고 와가지고 재수 씨 빨리 그 상속해서 얼른 쟤한테로 넘겨주세요. 이러면 서운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슬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동생 이름으로도 해놓으면 안 된다. 내 재산은 내 이름으로 하자. 내 재산은 내 이름으로 하자예요. 네, 오늘의 교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증여 추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금 출처 되라고 그랬는데 자금 출처를 못 대요. 그래서 증여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우자나 아버지하고 부모 자식 간에 뭘 사고팔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배우자끼리 뭐 남편 아내가 사고팔고 해. 말이 안 돼. 아버지 것을 아들이 돈 주고 샀다고?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런 걸 추정이라고 그래요. 다만 이제 추정에서는 특별히 정상적인 금액으로 내 돈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틀림없으면 그거는 또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원칙적으로 추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 증여는 증여 받을 때마다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1억씩 주면 계속 10%씩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0억을 갑자기 주면 30%를 내야 돼. 그러니까 10억을 10개로 쪼개서 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럴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증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증여받은 걸 전부 더해서 높은 세율로 세금 매기겠다. 다만 그 금액은 옛날에 증여할 때 금액으로 더하고 옛날에 냈던 세금은 계속 빼주는 거예요. 계속 빼준다. 그런데 여기 동일인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머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한테 2억을 줘야 되는데 남편이 1억 주고 엄마가 1억 주면 10%씩만 세금 내면 되겠구나. 그래. 그래서 이불을 같이 쓰는 사람은 이때만 한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때만 한 사람. 동일인은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1억 받고 어머니한테 1억 받으면 한 사람으로 보니까 2억으로 보고 그냥 세금 20%짜리를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어머니한테 또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합산을 피해가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이혼을 하면 돼. 이혼을 하면 합산을 안 해. 동일인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안 본다. 네. 야, 그러지 마. 네, 그래서 동일인 합산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옛날에 증여한 것이 그래도 절세가
절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절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없는가?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 자, 당초 20억을 증여했는데 현재 30억이다. 그러면 20억으로 합산한다 이 말이에요. 30억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민법상 증여재산 이런 거는 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완전 포괄주의, 특히 이제 미성년자나 학생들,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교묘한 방법으로 부가 이전되면 세금 매기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증여 추정, 증여 의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에 사고 팔고 하면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이때만 경매, 파산선고, 공매, 증권거래소 5번이 중요해요. 5번. 배우자나 부모한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정상적인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10억짜리를 아버지한테 2억에 샀다. 그러면 세금 안 매길까요? 뭔가는 세금 매기겠죠. 네,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또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출처 이거예요. 자금 출처. 자금 출처가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학생인데 여러분들한테 뭐 보험 계약 하나 하려고 그래. 근데 뭐 세금 나오잖아요. 얘가 소득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 그거 세금 나와요. 그러면 계약 돼요?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여간 조금 말을 끌어야 돼요. 아, 뭐 소득이 없긴 한데요. 이렇게 하고 말을 끌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건 이제 계약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자금 출처라는 것은 본인 자금과 타인 자금이 자금 출처예요. 아파트를 사는데 5억짜리를 사는데 은행에 3억 융자를 안고 산다. 그러면 내 돈 얼마 있으면 돼요? 2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금 출처가 내 돈 2억하고 은행 융자 3억 이렇게 하면 자금 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금 출처를 100% 다 돼야 되느냐? 80%만 되면 된다. 얼마 이하일 때? 10억 이하일 때. 10억이 넘어가면 2억까지는 봐줘요. 10억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20억짜리를 사면 얼마? 18억 이상 자금 출처를 돼야 돼요. 근데 10억짜리를 사면 8억까지만 자금 출처를 대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거 2억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받아갖고 집 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억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네. 불분명할 때 증여로 안 보겠다. 이런 얘기죠. 불분명할 때 자금 출처로 소명 못한 금액이 10억짜리를 샀는데 뭐 1억 5천이 모자란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할 때 세금 안 매기겠다는 거지. 부모한테서 왔다. 그건 당연히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출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자금, 타인 자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하, 그러면 우리 3살 먹은 손자, 아들한테 3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 보증금 2억하고 은행 융자 1억. 그잖아요. 타인 자금. 자금 출처 다 끝이죠? 세금 안 나오겠네요? 그러죠? 세금 못 매기죠? 매겨요? 자금 출처 다 됐는데. 남의 타인 자금을 쓰려면 이자라도 낼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이자라도 낼 능력이 돼야지 이자도 낼 수 없는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 매기겠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세금 내고 사줘도 세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고민은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10억 미만이면 80%만 자금 출처를 소명하면 된다. 나머지가 불분명하면 세금 못 매긴다고 그랬어요. 불분명하면 부모한테 오면 세금 매긴다. 10억이 넘으면 2억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소명 못한 금액이 1억 8천이나 1억 7천이면 10억 넘은 재산을 샀을 때는 그런 때도 불분명하면 세금 못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하면 분명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자, 명의신탁 말씀드렸는데 그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해놨는데 부득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면 그때는 특별히 세금 안 매긴다라는 것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실명확인계좌. 은행에 예적금을
뭐 보험도 마찬가지죠. 금융이니까. 남의 이름으로 해놔서 남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해놓으면 국세청에서 발견할 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겠다. 그것이 본인 계좌가 그것이 실명 보유재산, 이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단순히 차명재산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름을 그냥 내 이름을 빌려 썼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려면 금융거래 신청서 쓰시잖아요. 그거를 누가 썼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름 빌려준 사람이 직접 와서 썼냐. 비밀번호는 누가 쓰는 비밀번호. 여러분들 비밀번호 대부분 하나 갖고 이것저것 다 쓰잖아요. 예? 카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막 이렇게. 그거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머리 아프더라고요 이게. 예. 비밀번호는 누가 주로 쓰는 걸로 썼냐. 도장은 누구도, 이름은 홍길동인데 도장은 김금호다. 예?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명을 하는 거예요. 차명계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증여세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도 내 재산은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금융실명법이 실시되고 있으면서도 가족 간에는 금융실명법 처벌을 안 해요. 가족 간에는. 네. 남의 이름일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여러분 맨 아래 보시면 차명재산이라는 걸 우리가 밝히면은 빠져나가는데 밝히는 방법들이 입금된 돈이 어디서 왔다, 계좌 수익자가 누군다, 사유, 당사자, 사용 도장 누구, 비밀번호 이런 것들, 예? 누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어느 지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명을 하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보험과 증여,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제 보험금 수령한 경우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된 거냐? 현금 등을 미리 증여받아서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미성년자 등 자신이 경제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가 5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증여 당시보다 재산가치가 3억 또는 30% 이상 증가했으면 이것도 세금 낸다. 증여세 낸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이미 세금 낸 돈으로 보험료를 불입했어도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어디 가도 걸리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미성년자 이름으로 뭘 넣었다 뺐다 하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주고 키워주면 세금을 내게 돼 있어. 예. 자, 성년이 작년부터 19살로 바뀌었죠? 네, 만 19세가 성년 기준입니다. 성년 기준. 여기서 성년 미성년은 19살이다. 그러니까 만 19살만 넘으면 그거 손잡고 다녀야 돼. 은행 가서 뭐 할 때도 그러고 주식 계좌 만들 때 그 아들 데리고 가서 네가 이거 써라 하고 아들 이름으로 쓰고 아들 도장 찍고 성년이면 아들이 본인 행위를 하니까 엄마가 코치를 하는 거예요. 야야 삼성전자 주식 좀 사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지가 사면 되는 거고. 네. 이제 실제 사는 거는 뭐 어머니가 집에서 사도 아들이 삼성전자 주식 사주세요 하면 어머니가 사줘도 그거는 세금 없겠죠. 네. 그래서 성년이 돼야지 이런 데서 빠져나갈 수 있다. 예. 보험 계약 기간 중에 보험료를 증여한 경우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죠. 예.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험료 지급 명세서에 기재돼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내용은 이거 머리 아픕니다. 제가 그 보험금 지급 조서라는 서식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기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그거는 전산으로 자동으로 통보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실에 통보가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일반적인 보험 계약 내용 통보되는 거 이거 상관없어요. 예. 계약자 변경이 일어나는 거. 계약자 변경이 일어나는 계약자 변경일, 계약자 변경 내용 그게 다 나와요, 거기에. 예. 그런데 계약자 변경 살짝 했더니 3년 전에 계약자 변경했는데 세금 안 나오던데요? 증여세 안 나오던데요? 그러죠? 예.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지금 다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럴 뿐이지 물론 요행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요행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든 서식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험 계약 변경 자료 다 출력해라 하고 다 출력해서 세무서에 내려보내면서 그것에 대한 뭐 증여 관련, 상속 관련 이런 내용 점검해라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 중에 계약자 변경된 내용들은 증여세 문제, 뭐 금액이 크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고액 거래하면서 실제 그 아르실만 한 분인데 제가 그 자문해드릴 회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료께서 착각을 해서 뭐 계약자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드님 자금으로 집 산 데 써도 증여세 안 나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다행히 그 기간이 짧고 또 아직 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이제 바로 자금을 만들어서 아버지 걸 반환을 했죠. 반환을. 세금이 나오기 전에 반환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세금을 매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 잘못된 걸 알고 바로 잡아놨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것도 증여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는 그럼 뭐 돈만 주면 다 증여세 매기느냐? 그건 아니다. 세금 안 매기는 증여세도 있습니다. 비과세. 비과세는 아예 세금을 안 매겨요. 어떤 것들이 있어 세금 안 매기니까. 뭐 민법상 부양 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적인 거 이랬어요. 부양 의무자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입니까? 네. 대부분 직계 존비속 관계예요. 직계 존비속 관계. 직계 존비속이라 함은 자,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이걸 직계라고 그래요. 전부 피가 통했죠. 전부 피가 통했습니다. 그 직계하고 옆에 있는 성이 다른 사람은 직계는 아닌 거예요. 그냥 친족이죠. 그냥 친족입니다. 직계라는 것은 직선으로 내려오는 촌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자, 부양 의무자 자식이 부모님한테 생활비 들여서 부모님 은퇴하고 소득이 없으시니까 세금 안 매긴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부모님 생활비가 한 달에 300만 원 드는데 생활비를 1000만 원씩 보내드렸다. 세금 매겨요? 안 매겨요? 세금 매기는 거예요. 예. 통상적인 금품이에요. 통상적인 금품.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아들이 백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생활비를 줘. 백수니까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아들 생활비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서 실제 생활비가 500만 원씩 들어가요. 손자 손녀 교육비하고 하니까. 그래서 매월 아들한테 500만 원씩 통장으로 쏘아줬어. 증여세 매겨요? 안 매겨요? 안 매긴다니까. 조건이 뭐였어요? 아들이 백수니까. 응? 그런데 아들이 소득이 있어. 연봉이 뭐 6천, 7천, 1억이 돼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월세 나오는 게 많다고 그래서 생활비를 계속 넣어줬다. 세금 매겨요? 안 매겨요? 세금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 손녀가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갔는데 공부 잘해갖고 좋은 학교에 유학을 가면 학비가 엄청 비싸요. 1년 학비가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먹고 자고 생활은 어디서 해요? 그게 한 5천만 원 이상이에요. 1년에 한 사람이 1억 들어, 1억. 그런데 지네 애들 아빠는 직장은 있어요. 직장은 있는데 소득이 연봉이 한 6, 7천 돼. 8천 돼요. 그러면 세금 떼고 4대 보험 떼면 한 달에 500만 원 수령해. 안 되잖아요. 이게 능력이. 그래서 자기가 생활비 쓰고 남은 돈 100만 원 보내줬고 100만 원 남은 거 아빠가 모자라는 돈을 할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유학비를 보내줬어요. 세금 매겨요? 안 매겨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아들이 능력이 있는 데까지는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들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태줬어요. 그러니까 딱 그 생활비하고 학비만 보내야 돼요. 거기서 무슨 집을 사준다든지 뭐 차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유학비를 보내야 되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인다. 신경 안 쓰게 하려면 어떻게? 아들을 건달을 만들어 보는데 백수를. 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생활비 유학비 다 대줘도 세금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도 손자를 부양해야 돼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금, 축의금, 부의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그러니까 얘 아들 장가 보냈는데 축의금이 2억이 들어와서 아들 집 사는데 축의금 세금 안 매긴다면서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세금 안 매긴다고. 2억을 집 사는데 보태줬어. 세금 매겨요? 안 매겨요? 안 매겨요? 안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축의금 매겨요?
여기 안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축의금 여기. 응? 통상. 통상을 벗어났다. 그래도 오전에 2시간 교육 받으신 보람이 있네. 예. 세금 매기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축의금은 요 예식장 접수대에서 우리가 줄 쫙 서서 2줄로 서서 이렇게 낼 때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지만 여기 세금 안 매긴다 이 얘기예요. 그걸 다 모아서 어디다 쓰라고 그랬어요? 혼수 비용으로 쓰라고 줬죠. 누가 쓰라고? 부모가 쓰라고. 그런데 아들 집 사준데 보탰잖아요. 옛날에 그냥 신문에 난 얘기니까 이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 딸 결혼을 딸 결혼을 시켰는데 축의금이 이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1억 5천 들어왔어요. 그래서 딸 집 사는데 그걸 보태줬어. 그랬더니 자금 출처 조사에 딱 걸려갖고 축의금이요 하고 자신있게 이것 때문에 이걸 믿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축의금 접수대장을 가져와 보세요. 딸 친구하고 딸 회사 있는 거 그걸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러고 다 이제 체크를 했어.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면 1억 5천 중에서 2천만 원은 그 체크된 거고 1억 3천만 원은 이제 부모를 보고 축의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매기니까 억울하다. 축의금은 안 매긴다고 그랬는데 왜 매겼냐 하고 존경하는 재판장님한테까지 갔어. 대법원까지 갔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세금 내세요 하고 결론이. 이해하셨죠? 축의금에 대한 게. 예, 부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모님들은 금방 머리가 그러면 신랑 신부 이름으로 한 것은 빼줬지.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앨범을 갖다가 동창회원들 이름을 그냥 다 써갖고 3만원씩 5만원씩 하면 되겠네. 예. 네, 그렇게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신랑 신부가 본인을 보고 축의금 낸 건 당연히 빼줘야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축의금에 대한 과세. 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익법인 출연재산, 이거는 이제 살아있을 때 좋은 일 하는 공익법인의 재산 출연, 기부하면 세금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과세가액 불산입.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자녀한테 우리가 농지를 증여하면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안 매기는 조항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가지가 사실은 증여세 쪽에서 절세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항이 창업자금 과세 특례하고 가업 승계 과세 특례 제도인데요. 30억까지 5억을 기초공제를 해주고 25억에 대해서 2억 5천 10%만 세금 매긴다. 10%만. 그러니까 30억 주는데 세금 2억 5천 나오는 게 증여세가. 물론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상속세 계산할 때 더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20년 후에 이거 30억 갖다 더해봐야 세금 얼마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객 중에 능력 있고 이렇게 중소기업 하시고 이런 분들은 기업을 물려주려면 가업 승계 과세 특례로 가면 되고 안 물려주고 다른 걸 창업에서 하게 하려면은 창업자금 과세 특례 제도로 가면 됩니다. 엊그제 국세청장님께서 중소기업인들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데 가업 승계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 방안을 더 찾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고 저도 신문에도 기고를 했는데 가업 상속은 회장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신다고요? 아직 30년이 남았어. 30년 후에 가업 상속되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업 승계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고 좀 확실하게 하자 하는 글을 제가 신문에 썼는데 그걸 국세청장님이 읽어보셨는지 바로 지원 제도를 더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을 30억 증여하면 2억 5천만 원. 가업승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증여하면 2억 5천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30억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 30억 그리고 일반 증여 10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 나오냐 이런 거예요. 40억 5천을 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창업자금은 2억 5천 그대로 세금 계산 따로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을. 일반 증여는 10억 5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 빼고 10억에 대한 증여세가 자진신고 공제하면 2억 1,600만 원 나와요. 얼마 지금 전체가 40억 5천만 원을 주는데 전체 세금이 4억 6천 나오는 거예요. 그 거의 한 1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세금이 아니라는 거죠. 40억 5천을 주면 가처분 현금이 35억 6천이 되면 제대로 된 회사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내 돈이 35억이면 은행 융자 좀 받고 하면
100억짜리 창업 기업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격적인 조세 지원 제도이다. 그러면 50억 주겠다. 그럼 50억 5천을 주면 세금이 얼마? 8억 나온다. 8억. 예. 그러면 얼마예요? 42억이라는 돈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가업 승계도 마찬가지다.